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입추도 지났지만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누적 온열 질환자는 이미 2,700명을 넘었고 가축 폐사와 양식장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전기차 공포가 확산되면서 재난 대응과 안전 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현안들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도 발등에 불이 됐는데요. 현실로 닥친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책도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있었던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 피해까지 재난안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재난안전 대책을 총괄하는 분이시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룬 분들이 많은데 네. 장관께서는 어땠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지난 말복 이후에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어제도 여전히 무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잤는데도 몇 번 뒤척였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더 평소보다 많이 깼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이게 폭염 그리고 열대야가 이제 지속되면서 걱정되는 게 온열 질환자가 이제 늘고 있어요. 네.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빠른 6월 10일에 폭염특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서 이 폭염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한다면 약 2,500명 정도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또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제도 보니까 네. 또 한 분이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사망되고. 그래서 이 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절반 가까운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야외 근로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행정안전부는 이런 고령의 농업인이나 야외 근로자,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냉방비를 지급하고요. 네. 그다음에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염이 시작되면은 저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약 한 2,300여 건의 안전 문자를 보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안전 문자가 오면 한 번쯤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전 문자도 예전에 비해서 한 40% 정도 증가된 횟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폭염이 있게 되면은 가축의 폐사라든지 그렇죠. 어류 양식 피해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와 어가 보호를 위해서 저희 행정안전부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이제 취약한 분들 하면은 역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렇습니다. 노동자나 네. 뭐 근로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산업 현장이라고 하면은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작업장도 있고요. 네. 실내라고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이고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폭염에 굉장히 취약한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분들입니다.
지난 7월 30일에 제가 고용부 장관님과 함께 인천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온열 질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주된 확인 사항은 낮에 가장 뜨거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네. 작업 시간이 좀 조절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지, 적당하게 그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이나 쉼터는 확보되어 있는지를 점검했는데 대체적으로 잘 구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데 그 외의 소규모 작업장들이 사실 좀 부실한 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업장들이 약 6만여 개가 넘게 있는데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밀착 점검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이제 사업장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근로자 개개인의 체크리스트를 배포해서 네. 현장에서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온열 질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작업 중지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폭염 특보가 이제 내려지거나 하면은 산업재해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중지해라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이라든지 네. 택배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예. 같고요. 취약계층 이것도 이제 한번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KBS 기자가 취약계층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한 쪽방촌. 3.3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방 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바람 들어올 때는 여기밖에 없는데 이건 열었다가는 비둘기 뭐 털이고 뭐고 다 방으로 날라 들어오니까 좁은 방에 들어찬 가전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방 안의 최고 온도는 40도를 웃돕니다. 에어컨은 있어도 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외기 열기가 들어온다는 이웃의 항의 때문입니다. 벽과 벽 사이가 딱 요만큼이에요. 요만큼도 안 돼.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실외기 달고 그 바람이 어디로 가겠어. 밤에도 피할 수 없는 폭염에 집 밖에서 잠을 청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 건물 앞에 가면 시끄러잖아요. 그거 자꾸 새벽에 들어가고 그러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무료급식소에 식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긴 대기도 대기지만 무엇보다 더위가 견디기 힘듭니다. 한두 번씩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이제 8일 만에 왔어요. 이번에 더우가. 좀처럼 줄지 않는 대기줄에 양심 냉장고도 등장했습니다. 생수 400개가 15분 만에 동나는 상황. 시원한 물로도 역부족인 탓에 회식 전부터 급식소 문을 열어둡니다. 우리가 준비가 대충 끝나면 안으로 모시지 미리. 너무 더워서 아마 말복까지 그렇게 하려고. 가마솥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올여름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장관께서도 보면은 이 취약계층 보호하는 데 힘을 쓰겠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고령의 농업인이라든지 독거 노인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게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고령의 농업인들이 네. 이 무더운 시간에 혼자 작업을 하시다가 네. 피해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통장, 자율방재단과 같은 인력을 활용해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 전국에 있는 한 3만 4천 명 정도의 생활 지도사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이 그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직접 방문해서 이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숙자나 쪽반촌에 계시는 분들을 이 여름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냉방비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얼음물이라든지 선풍기 등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전국에 한 약 6만여 개 정도의 무더위 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위 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특히 요즘 이제 열대야가 문제인데요. 밤 시간에도 좀 쉴만한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숙소와 연계해서 야간 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쉼터, 무더위 쉼터. 네. 근데 저희가
포탈에도 보면은 무더위 쉼터를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처에 어디가 있는지. 근데 저희 KBS 기자가 찾아갔더니 네네. 땡볕이 이제 내려지는 정자. 네네. 이것도 이제 무더위 쉼터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게요. 이 폭염이 뭐 요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기상청이 예측한 자료가 있는데 네. 함께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요. 현재가 지금 색깔별로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뚜렷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내려와서 중반기, 그러니까 41년부터 이제 2060년 사이가 되면은 겨울이 열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후반기 2100년 되면은 아예 겨울이 없어지고 가운데 있는 빨간 게 이제 여름인데 195일, 여름이 195일이거든요. 이제 참 심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제 중장기적인 재난 안전 대책 로드맵 네. 이런 것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가 다 모여서요. 지금 기상 이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TF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주제가 되다 보니까 네. 그 대책 마련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봐서 네. 전기차 화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데 더워서 그런지 요즘 전기차 화재가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최근 인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이제 폭발. 바로 저 사진인데 전기차 한 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무려 140여 대 차량이 전소가 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기와 수도까지 끊겼고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인가요? 장관께서도 현장을 직접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서 이 무더위에 아파트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4일에 그 아파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 그림이 사진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막상 가서 보니까 도로 주변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많은 그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도, 전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등은 거의 수리가 복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청소라든지 남아있는 냄새 제거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아직도 자기 소중한 보금자리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서 이 사고 직후에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장 상황관리관을 직파해서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애로사항을 듣고 그다음에 현장 복구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대략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심리 상담이라든지 각종 구호용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샤워 차량이라든지 쉘터라든지 그다음에 법률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될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전기차 한 대 때문에 이런 재난이 이제 발생한 건데 네. 저희가 전기차 화재가 최근에 얼마나 늘었는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네. 2021년에는 24건이었는데 지난해 보니까 72건으로 뭐 거의 3배 이상 이제 늘었고요. 특히 이제 장소별로 한번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봤더니 저기 이제 빨간 게 이제 주차장인데 34%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결국 석 대 가운데 한 대꼴로 이 전기차 화재가 이제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건데 이 주차장에 관련된
어떤 규정, 전기차 규정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 보면은 지상 주차장을 없애고 다 지하화를 하고 있는데 차를 진입을 못해요. 이제 그렇습니다. 지상에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하 주차장은 이런 대규모 재난 시 소방차 등의 진입이 힘든 문제가 있어서 저걸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지금 관련 부처, 특히 환경부를 비롯한 건교부라든지 모여서 저희가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긴급 단기 처방, 이제 네. 급한 처방 네. 세 가지 이제 정한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한번 그래픽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든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유하고요. 제조사의 전기차 무상 점검 권유,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소방차 시설 점검. 이게 이제 종합 안전 대책이 이제 9월에 발표하기 전에 임시 네, 급한 게 요거다는 예,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관련 부처가 모여서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했고요. 네. 그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달에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그 주된 내용은 전기차 배터리 문제, 그다음에 그렇죠. 충전 시설의 문제, 그다음에 지하 주차 시설의 안전 강화 문제, 그다음에 화재 발생에 대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이 주로 발표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 밖에 임시적으로는 사회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기 차량에 대한 무상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사에서 어떤 배터리를 쓰는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좀 국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배터리 제조가 뭐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무슨 배터리 쓰고 있다. 배터리다. 네. 요거를 이제 공개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지상에다가 뭐 주차장 충전기를 설치한다든지 과충전이라고 합니까? 전기차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90% 이상 70% 정도만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못하게 한다든지 네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일단 이제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해서 이제 자동차 제조회사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에서 전기차 충전할 경우에 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번 청라 아파트도 그랬습니다만 진화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하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인 진화 방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것을 지상으로 올리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지상화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국민들의 지혜를 많이 모으고 의견이 좀 이렇게 여론 수렴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종합대책에서는 뭐 좀 더 지혜를 모아갖고 네네. 이런 꼼꼼한 것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다 다룰 포함을 시켜야 겁니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튬 배터리 화재. 네. 지난번에 6월 달인가요? 경기도 네네, 화성에서 화성, 네.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많은 인명 피해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관이 합동으로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를 이제 만들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보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저 4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산단 지하 매설물을 개설한다든지 전기차. 요거는 잘 미리 지적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전기차 지하 충전소, 전지, 화재, 그다음 원전, 댐, 통신망 개선. 이렇게 이제 4개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 4개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해졌고요. 급격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재난
그리고 우리가 미처 겪어보지 못한 위험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재난이 일단 발생한 다음에 복구, 수습하는 것보다 재난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해서 대비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요즘은 재난에 대한 예측, 예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가까이 예상되는 대규모 재난 유형이 방금 말씀해 주신 전지 화재,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 그다음에 산단의 지하 매설물. 네, 아까 네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원전, 원전, 네. 댐, 그다음에 통신망, 마비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모여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였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파주하고 충남 당진 등 이제 2군데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호우,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서 나온 건데 네, 네, 좀 늦은 거 아닙니까? 바로 네. 피해가 났을 때 특별 재난 구역을 선포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특별 재난 구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복구하는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이것을 복구하기에 벅찬 그런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해서 그 소요되는 예산의 한 70%를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그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규모의 재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만 국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피해 조사를 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장마 기간에 큰 비가 요번에 한 3차례 정도 왔었는데요. 네. 그거를 통틀어서 특별 재난 구역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우가 왔을 때마다 특별 재난 구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례의 큰 폭우가 있었으면 그때마다 그로 인한 피해를 조사해서 재난 구역을 선포하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게 되고 조금의 시차가 있는데요. 저희가 꼭 그런 규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넘겠구나라고 싶으면 바로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 네. 지금 현재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근데 복구에도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상을 응급으로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깨끗하게 그 전의 상태로 돌리는 항구 복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항구 복구 차원을 넘어서서 더 좋게 만드는 앞으로의 더 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개선 복구 개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응급 복구는 대충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네.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네. 이거 이제 벌써 1년이 이제 지났고요. 네. 장관께서도 현장도 직접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네. 저도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이게 2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예방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송 지하차도 이후에 그 전에 있었던 느슨했던 통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만들었고요. 각종 진입 차단 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통제 기준은 지하차도에 잠기는 수심이 15cm 이상이 되면은 저희가 무조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cm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그 기준이냐면은 발목이 잠기는 정도.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높이가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큰 사고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차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 차단 시설이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올해만 약 285군데 정도의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네. 나머지 필요한 지역에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폭우가 내렸을 때는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 2인, 그다음에 경찰관 1분, 이통장 1분 이렇게 4인 1조를 만들어서 각 지하차도마다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실제 내리게 되면 이분들이 현장에 배치돼서 실제 현장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궁평 이 지하차도는 제가 지난 7월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비상 대피 시설을 비롯한 각종 안전 시설을 추가적으로 보강하고 있는데 네. 제가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완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조만간 보완을 다 마치는 대로 지하차도는 곧 개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8월 말 되면은 우리나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태풍인데. 네, 그렇습니다. 뭐 올해 기상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태풍 이번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올 거라고 또 예보를 해요. 네네. 태풍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카눈이 우리 한반도 정중앙을 통과했습니다만 저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민들의 협조,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많은 태풍이 예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재난안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차단과 대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예상될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통제와 차단이 필요하고요. 사전적인 대피도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단히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가장 신속하게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을지훈련, 네, 그 목요일이 민방위 훈련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 같으면은 뭐 적기 출연했다, 차량 네. 통행 금지시키고 뭐 지하차도로 뭐 대피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특징적인 건 뭡니까? 그 올해의 특징적인 것은 지난 목요일에 한번 실시를 했는데요. 이런 민방위 훈련이나 을지 연습이 단순히 연습만을 위한 연습이 아니라 실전 상황에서 저희가 먹힐 수 있도록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을지 연습 보통 첫날 아침 7시에 공무원들 비상 소집을 했었는데 네.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필수 요원, 전 공무원의 한 20% 정도 해당합니다. 이 필수 요원들만 대상으로 불시 비상 소집을 했었습니다. 불시예요? 네, 네. 일체 알려주지 않고요. 다만 너무 폭넓게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언제 그 비상 소집이 될지 몰라서 불편하기 때문에 첫 해이기 때문에 13, 14 지난주였습니다. 네. 양일간 중에 불시하겠다. 아침에 할지 밤에 할지 뭐 그런 걸 일체 알리지 않고 했는데 응소율이 98% 정도로 의외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불시에 소집을 해서 소집률을 보고 소집률이 낮으면은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고쳐 나갈 생각이었는데 생각외로 많이 응소율이 높아서 앞으로 이제 방향에 대해서 또 한번 고심을 해볼 텐데요. 네. 이번에 특히 이제 달라진 것은 실전에 대비한 대피소 대피 훈련 그리고 차량 이동 통제 훈련입니다. 이제 대피소 훈련은 이제 이런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면 계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를 하시면 되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이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네. 네이버나 다음, 티맵에서 대피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치 정보에 제공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기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대피소들이 수십 곳이 안내가 됩니다. 그중에 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불편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량 이동 통제 훈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소방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군 차량들과 같은 긴급 차량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운행하던 차량을 도로의 우측으로 네. 잠시 정차시키는 그런 훈련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뭐 저출생이다 해서 어린이들을 이제 저희가 사회에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대책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안타깝게도 정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연평균 약 50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멈추도록 하는 그런 행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염과 풍수해 그리고 대규모 재난 안전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 등 집중적으로 진단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저출생, 고령화에 이어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행정안전부가 어떤 대응책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구 감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우리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우리 모두의 현실이 돼버렸는데요. 지방시대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역할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인구 문제 대응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얘기 언론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피부로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장관께서는 각 지방을 이제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지방 소멸의 체감도 어느 정도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인구 문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이 전 국토의 한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그 수도권 외의 지역, 네. 인구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외의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 그다음에 빈집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다시 또 수도권으로 빠지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촌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빈집이 이제 네, 어느 네.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전국 빈집 실태인데요. 이거 2022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13만 가구가 이제 넘고 특히 이제 보면은 농촌 지역하고 어촌 지역을 합치면은 이제 9만 가구 이렇게 돼요. 이제 경관 저해하는 거는 이제 물론이고 이 때문에 범죄, 치안 문제까지 이제 심각해지는데 이 빈집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좀 솔선수범하고 뭐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빈집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13만 호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와 같은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주된 원인은
이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자식들이 여러 명이면 이제 소유 관계가 좀 네.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정 문제가 있어서 이 빈집을 철거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라든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그 주변이 또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돼서 그 주변 사람들이 떠나면 네. 그 주변이 또 빈집이 되고 이렇게 빈집은 갈수록 확산되는 경과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저희 행정안전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이 협업을 해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빈집 철거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또 빈집이 철거되면은 이제 나지의 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한 3년간은 네. 이 나대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빈집이 남아 있을 때와 똑같은 세제를 적용을 해서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세 부담에 있어서 부담이 없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집을 아까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제 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네, 있다고 네. 하는데 빈집을 잘 활용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좋게 활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활용한 사례가 꽤 있는데요. 저도 실제 전국을 다니면서 몇 가지 성공적인 사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네. 제주에를 갔더니 그 해안가에 해녀들이 사용하다가 이제 해녀들이 줄면서 버려지는 집들이 있는데 네. 이 바닷가기 때문에 경관이 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의 해녀들이 살고 있던 빈집을 수리해서 이것을 민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민박으로요? 예, 네. 상당히 그 안은 현대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고 예약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충주시를 가면은 관악골이라는 이제 원 도심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도심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제 황폐해지고 있는데 이 그 빈집들을 청년들이 개조해서 현대식으로 개조해서 멋진 상점을 만들기도 하고 카페를 만들기도 하면서 그 지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강진에 갔더니 강진에서는 이 빈집을 그 지자체에서 잘 수리해서 외지인들에게 월 1만 원에 10,000원에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또 상권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태리의 마연차라는 지방은 빈집을 3년 이내에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1유로에 파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태리에서도 그 마연차 지역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걸 가서 제가 직접 보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요 지방 소멸 이게 굉장히 어두운 얘기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언론에서 좀 쓰지 말아다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희망적인 통계가 하나 있어요. 이게 보면은 통계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이제 발표한 최근에 발표한 건데 바로 저겁니다. 이제 시도별 생활 인구 규모. 이게 보면은 정주 인구라고 하나요? 이 등록 인구라고 하죠. 네.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등록 인구의 5배가 넘더라고요. 네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6배나 되고 이러는데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 생활 인구라는 개념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이제 인구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생각하시는 게 전통적으로 주민등록을 한 인구. 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인구 개념이었는데요. 생활 인구라는 것은 이 전통적인 등록 인구에다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인구, 체류 인구를 합해서 저희가 생활 인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라는 것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그 등록 인구가 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의 등록 인구가 줄어드는 네. 서로 인구를 뺏고 뺏기는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념을 상정하지 말고 일시 체류하는 인구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 네. 해서 만든 것이 생활인구인데요. 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도 중요한 개념이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디 관광이 됐든 직업이 됐든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와 인구를 연관 지을 때는 이 체류인구, 즉 생활인구의 개념이 대단히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인구를 산출해봤더니요. 현재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인구 감소 지역 89개입니다. 89개 지역에 대한 네. 생활인구를 산출해봤더니 등록인구의 한 5배 규모가 되더라고요. 5배요. 네, 5배. 그래서 이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유용한 지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숙박은 하지 않는데 관광을 오는 생활 인구가 많다. 그러면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생활 인구를 더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누라든지 이런 양양에서 유행하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관광 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 이 창업을 할 때 그 업종을 선택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전에 올림픽 전에 그 자리에 앉았던 장미란 네네. 문체부 차관도 네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네. 스포츠와 지역을 연계해서 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가서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어느 지역에 가서 양공을 배운다든지 네. 사격을 배우다든지 그래서 지역도 활성화되면서 스포츠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네. 비슷한 개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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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로컬 브랜딩에 성공하면은 네. 그 지역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이제 면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정주 인구 네. 그 지역에 좀 더 오랫동안 정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보면은 고향 올레 이 프로젝트인데 고향 올레가 뭡니까? 고향 올레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생활 인구를 확충을 해서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을 받고자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33개 지자체에서 약 43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 고향 올레 사업 네. 제가 이제 보니까 두 지역 살이, 로컬 벤처, 로컬 유업, 워케이션, 은퇴자 마을 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거라든가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 지방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은퇴자 마을,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 체험해보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고향 올레 사업으로 선정된 동백마을에 한번 가봤는데요. 네. 거기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 위기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관련 통계 지수가 혼용되면서 위기 진단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 KBS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산청군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폐허가 된 빈집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철골에 집터만 덩그러니 남은 곳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래 말도 못했어. 애기들이 어디 있어? 저 할머니들만 살고 있는데 지금 아들 없어. 젊은 여성과 65살 이상 인구를 따져 인구 감소 위기를 수치화한 소멸 위험 지수. 산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번째로 그 수치가 높습니다. 이대로라면 산청군은 30년 뒤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소멸 위험을 평가하는 또 다른 지수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인구 증가 잠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 산청은 인구 증가 잠재력이 전국에서 첫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지역을 두고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지방 소멸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지수는 모두 4가지. 하지만 산출에 쓰인 지표가 달라 위기 진단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혼용되는 지방 소멸 관련 지수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 위기를 진단하는 공통 기준조차 없는 가운데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방 소멸에 대한 표준 데이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제 저희 기자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개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매 5년마다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 소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지적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네. 매년 1조 원씩 이제 투입하고 네,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 예산처에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나눠 먹기식이다. 네네. 뭐 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2022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시행 초기에 해당하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것을 전국을 이제 그 5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저희가 금액을 달리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지자체들이 과다한 경쟁을 하게 되고 네. 거기서 하위 등급을 받은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단체장도 어렵고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을 너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그 변동성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는 5단계를 받다가 그다음 뭐 내년에는 뭐 1단계를 받다가 왔다 갔다 하면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이걸 2단계로 줄였습니다. 2단계로. 예. 네. 그래서 아주 특출나게 그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소수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을 몰아주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해서 이 지자체들이 장기적인 프로젝트, 올해 얼마 들어오고 내년 얼마 들어오고 후년 얼마 들어오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는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요. 대통령님께서도 대구 경북 지역의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의 한 축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이 지역 발전에 동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인력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런 동력이 될 수 있는 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구 경북의 통합이 그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게 되면 인구가 약 500만 명이 되고요. 면적으로는 약 2만 제곱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이 돼서 우리나라 제2의 그 큰 대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은 저는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광역 경제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500만, 면적 2만 헥타르, 2만 제곱 평방미터에 이른 큰 거대 광역권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각 분산되어 있던 공무원이나 인력을 모으고 재정을 통합을 해서 더 큰 산업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그전에는 시군 간의 통합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역시와 도의 통합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대구하고 경북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만 대구 경북 말고도 부산하고 경남이라든지요. 충청권에도 보니까 세종 대전에다가 충남 충북해서 뭐 충청 특별 충청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호남 메가시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전남 전북. 네. 전국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기존의 행정 체제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벌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만 30년이 됩니다. 1995년에 최초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즉 기존의 제도는 방금 말씀하신 인구 문제에 있어서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형성된 체제인데,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급격한 기후 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과거 30년 체제를 그대로 이끌고 갈 것인가는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구 경북의 통합이라든지 부산 경남의 통합, 그다음에 호남 지역의 통합, 충청권역의 통합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지혜를 짜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출생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전략기획부 이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요, 정부 조직법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국회도 통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게 쉽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야 상관없이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문위원회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도 좀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구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데 대해서 강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이런 법적 기속력을 가지고 통합 조정의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기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구전략기획부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도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법령의 주무부처인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가 이제 2년 3개월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 가운데는 뭐 매주 저희가 이제 모셔서 장관님들 얘기를 들어보는데 최장수 장관님인 것 같기도 한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요. 이태원 참사 있었고 또 야당이 이제 탄핵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헌재에서 최종 기각이 됐고요. 저희가 보면 이상민 장관 하면은 파란만장한 장관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민생 현장, 그 지방 곳곳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다녀온 다음에는 이제 제 방에 큰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 이제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네네.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갔다 왔다 해서 목적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많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생 현장에 가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가급적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행안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더 열심히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요.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어떤 하고 게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방금 논의되었던 이제 지방 소멸, 인구 소멸 문제를 꼭 한번 어떤 계기를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탄핵 소추도 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전의식 함양 그리고 어린이 때부터 안전의식 함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떠한 행정 체제를 갖춰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꼭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루어진다는 라이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